또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무슨 룰이 있냐면은 아니,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대는데 누가 얘를 낳겠어. 후배들이 다 그래요. 난 바보같이 당했냐. 그거는 너가 안 당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왜 마음 아프게 이렇게 웃고 계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다들 엄청 어려 보이세요. 다들 2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신혼부부 거수 다 신혼부부예요? 아 둘이고 거긴 아니고 아 남매시고 지금 파악하기로 총 피해 금액이 한 거의 1,000억까지도 얘기 나오던데 맞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꼭 받으시고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세금으로 변제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몇 가지 뭐 특례들이 있긴 한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서 이런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꼭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건은 그래도 엄청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피해 규모가 커가지고 빌랑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건 규모가 이거보다 더 컸어요. 사실 거기는 뭐 3,000채 4,000채 막 이랬는데 기억을 해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고소는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진술서를 제출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고소장은 다 접수하시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뭘 속인 거예요? 속였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거? 연리자금이 충분하다는 거? 그것만 믿고 근저당이 있어서 들어온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속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근저당 14억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40억이다.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한가요? 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소개도 안 시켜준다. 저한테도 30% 10억대고 30%대니까 충분히 안전한 건물이다. 건물이 40억 정도 간다. 그거 혹시 녹음된 건 없어요? 저는 있어요. 녹음된 거 있어요? 네. 지금 실제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건물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3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20억 이상.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5억짜리를 40억이라고 했으니 애초부터 깡통 전세를 그냥 지금 가장 늦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중에서 2월입니다. 올해 2월? 올해 2월에 똑같이 40억 정도 간다고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설명 듣고 부채 20% 30% 설명 듣고 잘못돼도 한 세당 1억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얼마 넣었어요? 1억 5천. 1억 5천? 나머지 분들은 한 2억 5천, 3천 막 그럴 때 들어가지고 뭐 몇 평짜리인데 여기? 49제곱. 그러면 16평? 17평? 뭐 투룸이에요? 쓰리룸.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실제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근저당을 제외하고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실제로 사실 그런 경우는 사기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그룹에서 제일 늦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23년 2월이라며요. 그러면은 23년 2월에는 이미 진작에 에 대한 고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터진 사건들이 부동산이나 그쪽에서는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들었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막 여기저기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최초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니까. 그게 대략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못 받기 시작한 게 5월 6월.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저 건물이 40억까지 갈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보통 이제 제일 임차인들이 계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은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첫 번째 기준이 건물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근저당이 얼마 설정돼 있는지. 왜냐면 나보다 선순위로 먼저 받아갈 사람의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뭐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니까 집합 건물이니까 중개사 말로는 이 건물이 만약에 40억이라고 치면은 구조 면적이 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은 40억을 12세대로 나누면은 대략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3억 5천에 근저당이 12억이 잡혀있으니까 12세대니까 세대당 1억 치면은 3억 5천에서 1억을 빼도 2억 5천 정도가 남는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의 가치를 계산할 때 70% 정도로 잡아야 돼 원래. 왜냐면 40억은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이고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감정가보다 떨어져서 낙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맥스가 1억 2천인 거예요. 여기 이 집에 줘야 될 보증금이.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개사가 그 임대인이랑 아마 공모를 했겠죠. 건물 가격을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사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고소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써서 해줘요. 부동산도 같이 고소하시고 고소장에다가 공인중개사 이름, 대표 이름, 중개보조원 이름, 전화번호 쓰고 뭐 어디 공인중개사고 어디에 있었고 이런 거 쭉 써주고 얘네들이 공모해가지고 나한테 사기친 거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라는 이 새끼가 지금 수백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개사도 뻔히 알면서 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결국에는 본인들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앞에 거 돌려막기 한 거예요.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저 이번에 6월에 연장한다고 전화했거든요. 9월이 만기인데 받아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그래요? 이렇게 너무 태연하게 부동산에 또 전화해서 계약서 다시 쓰고 싶다 문자도 주고받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7월 8월 9월 초까지도 그때는 이미 고수가 들어간 시점이에요.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런 거를 고수장에다가 같이 조금씩 적어줘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정을. 저희는 자료가 없거든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자료가 없는데 그래 같이 고소를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녹음이 있다. 근데 나도 저렇게 똑같이 당했다. 그렇게 되죠.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법체계가 이게 아주 개피신 같은 게 어떤 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지 진짜 참 답답할 정도로 내가 피해자고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일가의 계좌나 핸드폰 이런 거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핸드폰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사실은 나는 고소인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중개사랑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것만큼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본인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보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가 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그런 걸 당연히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들 고소했잖아요. 임대인 압수수색한 내역이나 계좌 내역 같은 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안 보여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뭘 보여주냐면은 고소장이라고 썼잖아요. 그 고소장을 보여줘요. 근데 내가 낸 소리인데 본인 제출 서류, 본인 진술 서류 그거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더 끝나고 나면 보여줘요. 안 보이죠 그거.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하면은 그나마 계좌 내역을 볼 가능성이 있다. 내가 당사자로서. 그것도 빠르면은 2달, 3달. 느리면은 8개월, 1년. 그 계좌를 하나 보는데도. 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생긴 손해는 결국에는 임대인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새끼를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버리고 평생 아무것도 못하게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뺏으려면은 어디에 뭘 짱박아 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인의 은닉재산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를. 진짜 부럽다. 뉴스에서 처음 봤다. 보시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통장이 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통장을 모르시나요?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참 제도의 허점인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도 주식 투자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한 얘기가. 이런 일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지급정지를 걸려고 신고를 하면은 경찰들이 이건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야. 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허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까 저 계좌를 지급정지를 걸어달라 하고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딱 묶어요. 묶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허위로 신고했다고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해요. 지금 제 의뢰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 신고하면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보이스피싱이랑 일반 사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은 사기인데. 지금 우리 사법제도는 아예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거와 관련해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있긴 해요. 있긴 해. 피해자가 굉장히 힘 있는 기업이거나 이런 경우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 만드는 상장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 직원이 2천억을 슈킹을 깠단 말이에요. 2천억을 그걸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개지를 했단 말이에요. 기사로 빵 터졌는데 고소를 하자마자 경찰에서 달라붙어가지고 800억 다 찾아냈어요. 언니가 금괴를. 집이랑 여동생인가 거기 집 압수수색 해가지고 금괴를 상당 부분 거의 다 회수를 했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그리고 지금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 제정도 어떻게 됐어요? 인천에서 5명이 있어요. 그 5명이 하기 전부터 저랑 카라큘라가 전세 사기 당하지 말아라 이런 영상도 올리고 김대성 빌라왕 사건도 피해자들 만나서 부토부랑 연결도 시켜주고 막 이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해도 똑같았어요. 아무 차이가 없었어. 지금 이분들 보증보험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얘기는 안 했어요 아예?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집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 굉장히 많고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 건물도 공실 2개를 보여주면서 둘 다 공실인 이유는 돈을 이미 다 빼줬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다.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융기관끼리 막 이게 정보가 공유돼가지고 이 임대사업자의 뭐 체납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연체 여부 이런 정보가 쭉 공유가 돼가지고 이 물건이 나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전세 대출을 안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대출이 안 나오면 아예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대출 고소할 때 빌라에서 단체로 하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다 있던데
내가 혼자 몰래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자들은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어요. 서로 같은 동순위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소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수가 좋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서 받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고, 이렇게 이미 터질 대로 터지고 임대인은 자기는 만세 치고 있고 피해자가 몇백 명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가져갈 거야. 이럴 때는 여러 명이 뭉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라도 싸게 하자, 딱 그런 관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든가 뭐 회생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라도 받아놓고 죽을 때까지 저 새끼를 괴롭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법무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여러 사람이 하면 좀 싸지니까 내가 꼭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하겠다니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돌려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어찌됐건 비싸게 팔리면 좀이라도 배당을 일부라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일부라도. 가장 바라야 될 거는 건물이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는 게 임차인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죠. 일부는 배당을 받고 일부는 못 돌려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의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경매로 가서 최종적으로 낙찰가가 정해지고 배당표가 나오면은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내 손해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추측만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사기꾼 낙찰을 희망을 할 경우에는 그 남은 배당 금액으로 상대처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는 되는데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각 호실마다 하나씩 경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임대인이 똑같으니까 보통은 공동으로 같이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병합돼가지고. 경매가 실제로 나중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거예요. 이게 호실 중에 일부만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건물 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은행이 공동담보로 같이 잡고 있잖아요. 공동담보에 잡혀있는 물건을 은행이 경매를 실행해서 다 같이 넘어가는 식으로 가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안분배당 해가지고 청구를 할 거예요. 아마 신고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필라왕 김대성 사건 그 피해자들이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수천 채가 있는데 먼저 터진 데는 이미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 경매로. 나머지는 지금 내가 사기를 당한지도 몰라. 열차로 치면은 맨 앞칸에서 지금 막 불이 나 있는데 뒷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사람들이 그러면은 경매 딱 넘어가가지고 나는 뭐 최우선 변제권이든 배당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1000채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체납된 세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1000채에 100억이면 단순 계산하면은 뭐 한 채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에서 첫 번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국세청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채권 신고를 할 때 100억을 1000분의 1로 나눠가지고 1000만 원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에 100억을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경매 신청할 때 요건이 배당을 받을 돈이 있어야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 국세청에서 100억을 신고를 해보니까 너 어차피 이거 경매로 낙찰 받아도 너 받을 돈 없어, 배당 받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를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그거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나라가 같으면은 세금을 100억을 채납할 동안 계속해서 집을 사들이는 걸 막지를 못했냐 이거지, 이 병신들이. 이 사건도 검토해봐야 돼요. 그 임차인분들이 잘 알아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매입을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해갖고 언제까지 매입을 했는지 쭉 봐보시고, 그 사이에 등기부 떼다 보면은 압류 등기 같은 게 막 걸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등기에 다른 부동산 건물까지 같이 보다 보면은 압류 등기가 있다는 건 이미 체납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체납이 된 이후에 건물을 또 샀다, 갭 투자를 해갖고 또 샀다, 건물 보증금 가지고 다른 건물 또 사고 이직거리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김대성 사건이랑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 자식들 부부, 걔네들이 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아마 사건에서 쟁점이 될 텐데, 또 우리나라에 이게 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무슨 룰이 있냐면은 가족끼리 사기를 치면은 옥바지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한 명을 빼줘요. 아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은 옥바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이 사건에서 쟁점도 자식 부부가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채무자가 1명인 거랑 2명인 거랑 3명인 거랑 4명인 거랑, 채무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들 입장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대상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부진정 연대채무라 그래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공모를 했어, 너희 셋이 같이 해서 나한테 2억을 갚아, 이렇게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전사에 관련해서 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출산율 가지고 지랄지랄 하잖아요. 뭐 출산율이 떨어졌네 어쩌네 우리나라 OECD 최저네. 아니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대는데 누가 얘를 낳겠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 진짜 그 제 의뢰인들 이 전세 사기 지금 하고 있는 건들 보면 대부분 연령대가 비슷해요. 집이 있어야지 얘를 낳든가 말든가. 그래서 국제세법 적었잖아. 아 진짜 이런 집 많아요. 애 하나만 낳고 키우자고. 애를 키울 집이 있어야지 얘를 낳든가 말든가 하지. 자 마지막으로 임대인을 비롯한 뭐 정부 이런 유관기가 필요돼서 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나쁜 새끼야 내 돈 내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부가 나서줘야 되고 일단 나쁜 새끼들 다 잡아 족쳐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뉴스들 보면 댓글들이 다 그래요. 그냥 바보같이 당했냐? 몰라서 당하지 않았어. 몰라서 당하지 않았어. 그거는 너가 안 당해서 그런 거야.